여보세요? 박희신입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는 독일 헌법재판소의 유럽 안정화기구 합헌 판결과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결정을 앞두고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독일 헌법재판소가 유럽연합의 그주금융에 대한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분담액 보증 규모를 최대 1,900억 유로로 제한했습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FOMC 결과가 내일 새벽 나오는데 3차 양적 완화 전망을 두고 증권가에서는 의견이 분분한 양상입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7차 정례회의를 열고 공시 의무를 어긴 솔로몬 저축은행 등 3개사의 과징금부와 같은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국세청은 7월까지 1,425명에 달하는 고액 체납자를 추적해 체납세금 8,633억 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이 현지 시간으로 10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예바 비에나 센터에서 LTE 지원의 아이폰 5를 공개했습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3일 목요일입니다. 2부에서는요, 다양한 글로벌 소식 중심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유럽 안정화기구 ESM의 합헌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위기에 빠진 유로존과 세계 경제에 일단 숨통이 트이는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자세히 살펴보고요. 그리고 몇 시간 전에 지금 미국에서 애플의 아이폰 5가 드디어 시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출시 전부터 워낙 이슈의 중심에 있었는데 아이폰 5 출시와 국내의 스마트폰 시장에 미칠 영향이 무엇인지 역시 2부에서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글로벌 마감 시황부터 살펴봅니다. 박지은 외신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박지은 캐스터. 네, 오늘 뉴욕 증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독일 헌법재판소가 ESM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진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세한 뉴욕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입니다. 0.07% 오르면서 13,333.35를 기록했고요. 나스닥 지수 0.32%, 그리고 S&P 500 지수 0.21% 오르면서 기분 좋게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다음으로 유럽 보겠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들 상승 마감했습니다. 역시 독일 헌법재판소가 ESM 승인 조치를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름세를 이끌었습니다. 유럽 증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영국 지수만 소폭 내려갔습니다. 0.18% 빠지면서 5,782.08을 기록했고요. 독일 닥스 지수 0.46%, 그리고 프랑스 까크 지수는 0.18%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마감한 아시아 지역 주요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1.73%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네요. 8,959.96을 기록했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 소폭 오르면서 2,100선에서 마감됐고요. 홍콩 항생지수 1% 넘게 오르면서 2075.39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박지은 외신캐스터와 함께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봤고요. 자세한 내용 최은진 기자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진 기자. 네, 머니국입니다. 뉴욕 증시가 FOMC 정책 발표를 하루 앞두고 강보합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07% 상승했고 S&P 500 지수는 0.21% 올랐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31% 오른 3,114.31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수는 장 초반 독일 헌법재판소가 유로존의 연구구제기금인 ESM과 유럽연합의 신재정협약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것에 힘입어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수년 내 최고치를 나타내면서 일부 투자자들은 차익 실현에 나섰고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날 정책 발표를 앞둬 경계심이 부각되면서 큰 상승은 이끌지 못했습니다. 장클로드 유로존 재무장관회의 의장은 이날 유로존 상설구제기금인 ESM이 다음 달 8일부터 가동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독일 정부 관계자도 앞으로 4주 내에 ESM이 비준될 것이라고 낙관했습니다. 8월 수입 물가와 7월 도매 재고 모두 예상보다 양호한 수치를 기록한 것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금융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JP모건 체이스가 1% 가까이 상승했고 웰스파고와 모건스탠리, 시티그룹, UBS 등도 모두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애플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행사에서 아이폰 5를 공개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아이폰 5가 언론과 애널리스트들이 그동안 예측한 것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평가하면서 애플의 주가는 1.39% 올랐습니다. 페이스북은 8%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이는 그 최고 경영자가 그 앞으로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호재가 됐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대부분 상승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만 큰 폭의 상승은 없었습니다. 독일 헌법재판소의 ESM 합헌 판결이 호재였습니다만 투자자들이 관망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 지수는 0.18%, 독일 지수는 0.46% 올랐습니다.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 유럽 600 지수도 0.3% 상승한 272.37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14개월 내 최고치를 경신한 것입니다. 다만 영국은 0.17%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날 시장의 큰 호재는 말씀드렸듯이 독일 헌법재판소의 유로 안정화기구의 승인 조치였습니다. 시장에서는 ESM 출범이 임박했다는 기대감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이날 거래는 보합권에서 출발했으나 독일발 호재가 전해지면서 지수가 빠르게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유로화 가치도 강세를 보였고 위기국 국채금리도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날 스페인 10년물 금리는 전일 대비 7베이스 포인트나 하락한 5.6%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특히 금융주의 급등세가 마찬가지로 눈에 띄었는데요. 프랑스 증시의 크레디트 아그리콜이 5.8% 강세를 보였고 그리스 증시의 내셔널뱅크 오브 그리스는 16.57%나 급등 마감했습니다. 이 밖에 유럽 주요국 금융주들이 1.7%대 오름폭을 보여줬습니다. 이상 글로벌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독일 헌재가 유럽 안정화기구 SEM의 조건부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출범이 가시화된 ESM이 유로존 안정화를 위한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어제 유럽 안정화기구 ESM에 대해 조건부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독일의 ESM 지원 한도를 1,900억 유로로 제한한다는 조건과 부담금 한도를 넘을 때에는 독일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독일 헌법과 ESM이 양립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붙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독일은 ESM에서 납입 자본금 비중이 27%로 가장 큰 만큼 이번 판결로 ESM 출범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ESM 출범에 이미 17개 나라 가운데 14개 나라가 승인했고 비중이 세 번째로 큰 이탈리아는 대통령의 제가만 남은 상태입니다. ESM이 출범하면 유럽 금융시장에 지속적인 지원을 할 수 있어 유로존 안정화에 큰 힘이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ESM이 출범이 되면 일단 아무튼 그 위기가 이제 스페인과 이탈리아로 그 전이되는 거는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체제는 갖춘다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시장 안정에는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는 거죠. 지난주 발표된 유럽중앙은행의 국채 매입 계획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중앙은행이 당장 다가올 9월 만기, 10월 만기 국채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ESM이 유럽 경제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만큼 유럽 경제의 체질 개선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엠머니 정영석입니다. 이번 주 빅이벤트의 종지부를 찍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결과가 내일 새벽에 나옵니다. 증권가에서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3차 양적 완화 전망을 박상정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진행됐던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결과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2시 발표됩니다. 이 자리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조치들은 초저금리 기간 연장, 초과 지중금리 인하, 국채 및 모기지 담보보증권, 즉 MBS 매입,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연장 등입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미국 국채 또는 MBS를 매입하는 정책, 즉 3차 양적 완화 시행 여부입니다. 국내 증권사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시행을 예상하는 쪽은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시행 의지와 부진한 고용 지표 등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무엇보다도 버냉키 의장의 의지가 높고 최근에 여러 가지 논의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미국 경제 지표를 긍정적으로 보는 쪽의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능성이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일단 미국의 경제 지표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어떤 미국 재정 절벽 우려감이 실제로 미국 경제 그 지표의 둔화, 그다음에 소비 심리의 둔화를 가져오게 된다면 뭔가 대응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보다는 오히려 그 4분기가 그 어떤 대응 카드를 쓰는데 오히려 더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외국계 증권사들은 회의 일정이 다가오면서 3차 양적 완화 시행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엠머니 박상정입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7차 정례회의를 열고 공시 의무를 어긴 HI2009 투자자문과 코콤, 솔로몬 저축은행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소액 공모 공시 서류를 미제출한 HI2009 투자자문에는 1,250만 원, 주요 사항 보고서 미제출한 코콤에는 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 주요 사항 보고서의 주요 사항 기재를 누락한 솔로몬 저축은행에게는 6개월간의 증권 공모 발행 제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국세청은 7월까지 1,425명에 달하는 1억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를 추적 조사한 결과 체납세금 8,633억 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5,103억 원을 현금 징수하고 2,244억 원 상단의 재산을 압류했으며 소송을 통해서도 1,286억 원의 조세 채권을 확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체납 처분을 고의로 회피한 체납자와 이를 방조한 친인척 등 62명은 체납 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했습니다. 애플이 현지 시간으로 12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예바 비에나 센터에서 아이폰 5를 공개했습니다. 아이폰 5는 전작인 아이폰 4S보다 무게가 20% 이상 가벼워졌고 무게가 18% 정도 얇아졌습니다. 또 4인치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탑재됐고 LTE 통신을 지원합니다. 국내 제조사들이 애플 아이폰 5 국내 출시 전에 새로운 스마트폰을 대거 내놓을 전망입니다. 특히 대화면과 LTE 기술이 접목되는 등 소비자들의 트렌드가 적극 반영될 예정입니다. 유재준 기자가 정리합니다.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5인치대의 대화면과 LTE 통신을 합한 신제품 출시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애플 아이폰 5가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 공급되기 전 최신 제품을 발표해 기선제압에 나서겠다는 전략입니다. 먼저 삼성전자는 글로벌 판매량 1,000만 대를 기록한 히트작 갤럭시 노트의 후속 제품 갤럭시 노트 2를 오늘 10월 중 공개할 전망입니다. LG전자는 LG 계열사 역량을 총동원한 옵티머스 G와 옵티머스 뷰 2를 이달과 다음 달에 각각 선보일 예정입니다. 한편 펜텍은 그간 유지했던 브랜드명 스카이 대신 베가를 앞세워 이르면 9월 말 5.3인치 최신 제품을 내놓습니다. 지금까지 애플 신제품은 1차 출시국에 우리나라가 포함된 적이 없는 데다 국내 전파 인증 절차를 거쳐야 돼 시장에 출시까지는 최소 2달 이상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과거의 경우를 보게 되면 아이폰 4S까지도 미국에서 출시된 이후에 대략 한 달 이상 걸렸으니까 이번의 경우에도 국내에는 그 이후나 돼야 소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트렌드가 적극 반영된 제품인 만큼 아이폰 5와의 경쟁은 더욱 고조될 전망입니다. 엠머니 유재준입니다. 네, 상가나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계약서 꼼꼼히 읽어보지 않으셔서 피해를 본 경험 있으시죠? 장남식 기자가 부동산 계약 때 주의할 불공정 약관을 정리해봤습니다. 아파트나 상가를 분양받을 때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 팸플릿입니다. 소비자들은 자신이 살 집이나 상가가 팸플릿 사진과 똑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딴 건 안 보고 팜플렛만 보고도 사죠. 그냥 팜플렛 보고도 이게 내가 살 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작 계약서에는 팸플릿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고 실제와 차이가 있어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이 숨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부동산 매매 계약 관련 불공정 약관의 대표적인 유형 11개를 발표했습니다. 모두 약관 심사 결과 무효로 판정돼 공정위가 시정 조치를 내린 조항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학교의 개교 시기 및 건물 위치는 교육청의 결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라든가 특약사항을 일절 인정할 수 없다는 조항처럼 고객의 권리를 이유 없이 제한하는 조항은 약관법 위반입니다.
계약을 체결했을 때 가급적 공정위가 승인한 표준 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와 거래하고 불공정 약관이 포함된 계약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표준 약관을 사용한 약관은 첫 번째 페이지 우측 상단에 공정위 표지가 들어 있습니다. 만약 이미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피해를 본 고객이라면 한국소비자원 분쟁 조정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엠머니 장남식입니다. 네, 어제 독일 헌법재판소가 유로 안정화기구 즉 ESM 설립에 대해서 조건부 합헌 판결을 내렸죠. 한 달 전부터 사실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모아온 이슈인데요. 결국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ESM은 자금을 빌릴 길이 없는 유로존 국가 정부에 자금을 대출해주기 위한 기구인데 그동안 유럽이 어렵다,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한다, 만다 등등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ESM이 이제 설립이 되게 되면 유럽 위기는 진정될 수 있을 것인지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요, 우리도 유럽과 같은 위기를 맞을 수 있다 하는 얘기들도 들려오고 있고요. 유로존 위기의 현황 그리고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시사하는 점은 무엇인지 오늘 스튜디오에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오정근 교수 모시고 자세히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른 시간에 출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독일 헌법재판소가 지금 유로 안정화기구 ESM 위헌 여부와 관련 이제 합헌 결정을 내렸고요. 사실은 이제 8월 1일 출범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좀 독일 내부에서 반대가 심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남유럽의 그 위기에 대해서 독일이 가장 많은 분담금을 지급해왔거든요. 그래서 독일 국민들이 반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에 그 지방선거에서 메르켈 정부가 연전연패했거든요. 거의 연전연패하고 또 이제 독일 국민들이 그 이유는 우리 세금으로 왜 그렇게 많이 그 남유를 지원하느냐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이번에 특히 이제 ESM이 앞으로 설립되면 또 역시 그 분담금이 독일이 제일 많죠. 1,900억 유로. 그래서 독일 국민들이 우리의 그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다 해가지고 헌법 소원을 제출했는데 그것이 그 정도는 아니다 해서 합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독일 내부적 마찰이 큰 상황에서 사실 이제 합헌 결정을 내렸다는 건 사실 유로존 위기가 그만큼 지금 급박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현재 유로존은 정말 백척간도에 서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만약에 ESM이 이번에 유럽에서 독일에서 합헌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이번에 지금 현재 있는 유럽 재정안정기금은 이제 거의 끝나가고 다시 말하면 구제금융을 줄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현재 그리스 거의 재정이 바닥이 나 있고요. 그다음에 스페인, 이태리도 거의 재정이 바닥이 난 상태에서 만기는 돌아오고 해서 유로존은 지금 태풍의 핵으로 들어갈 상황인데 이번에 다행히 독일에서 합헌 판결을 내려줌으로써 일단은 급한 그 고비를 넘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로부터 출발된 유로존의 재정위기가 이제 스페인과 이탈리아로 전이되지 않으리라고 봐도 될는지요? 제 생각으로는 일단은 당분간은 스페인과 이태리로 전이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럽 중앙은행이 일단은 저번에 또 이제 며칠 전에 그 국채를 매입해주기로 했거든요. 하고 또 이제 그 국채 매입해주는 조건 중에 하나가 스페인과 이태리가 ESM에다가 구제금융을 신청해야 한다는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구제금융을 신청하려면 일단은 그 요구 조건, 긴축 조건을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ESM이 출발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어요. 다시 말하면은 스페인과 이태리가 ESM에다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긴축을 이행하면은 유럽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서 그 나라 채권을 주기 때문에 일단은 이태리와 스페인은 고비는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좀 유로존이 안정화될 수 있겠네요. 근데 문제가 독일이 ESM의 이제 최대 출연국인데 1,900억 유로로 독일의 한도를 이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천억 이상의 기금 규모로 확대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 하는 얘기인데 향후에 기금 규모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것이 문제인데요. 이번 독일도 이제 국민들의 재산권에 관한 침해 얘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독일 헌법재판소도 그걸 무시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1,900억 유로를 넘어서 독일이 부담을 할 경우에는 의회 승인을 받도록 했거든요. 근데 의회 승인이 만만치 않겠죠. 특히 문제는 내년 4월에 메르켈 정부가 정권을 유지 못할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고요. 제 생각 그런데 그래 되면 이제 5천억 유로 갖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5천억 유로 중에서 일단은 2천억 유로는 ESM의 그 신용등급을 트리플 A로 유지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예. 그건 가용 자원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보고서에 의하면은 스페인만 하더라도 스페인이 만약 구제금융을 신청한다 그러면 그 금액이 6,500억 유로는 필요할 것이다. 라는 6,500억. 보고서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만큼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스페인은 경제 규모가 크니까.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스페인이나 이태리가 구제금융을 신청을 하게 되면은 현재 ESM 가지고는 어림없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보고서에서 그 제시한 기금 규모를 조금 전에 이제 인용을 하셨습니다만은 교수님께서 보시는 충분한 기금 규모는 한 어느 정도 되리라고 보시는지? 최소한 제 생각으로는 최소한, 1조 유로 이상은 돼야 된다 생각입니다. 1조 유로요? 왜냐하면은 스페인의 국채가 현재 7천억 유로 있고요. 이태리의 국채가 약 1조 9천억 유로 있습니다. 이것의 절반씩만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1조 유로는 돼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지금 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군요. 네, 부족하지만 일단은 뭐 급한 불을 한꺼번에 이제 다 할 수는 없고 급한 불을 끌 수는 있다. 그리고 또 추후에 이걸 이제 독일 의회가 승인해야 되지만은 독일이 제일 돈을 많이 내니까 독일 관건인데 해야 되지만은 또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도 이렇게 있다 보시는 거고요. 보는 사실 이번 달 6일에 이제 ECB가 재정의유 국채를 무제한으로 매입하겠다라는 발표를 해서 사실 시장에서 많은 환영을 받았는데 이번에 ESM 합헌 결정으로 좀 ECB의 결정에도 탄력이 붙을 수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ECB가 소위 말하는 그 OMT라고 그래가지고 즉 그 전면적 통화 거래를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본래 ECB는 그 회원국의 국채를 매입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장기채를 매입할 수 없다는 이런 해석을 했어요. 이건 아주 드라기가 역시 그 제가 보기에는 이태리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이태리에서 어떻게 하면 이태리를 구제해 줄까? 그러니까 이제 본래 ECB는 각 나라의 국채를 매입할 수가 없는데 이거를 단기 국채는 매입하는 것을 일종의 통상적인 통화정책의 하나로 공개시장 조작의 하나로 간주할 수 있다는 이런 해석을 토대로 해서 3년물 이하짜리의 단기 국채를 매입하도록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조건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SM에다 구제금융 신청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ESM이 설립됨으로써 ECB가 돈을 대줄 수 있는 국채를 매입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습니다. 길을 열어놨군요. 일각에서는 말이죠, 교수님. ECB의 재정의유 국채 매입은 해당 국가들의 구조개혁을 오히려 지연시킬 것이다. 그리고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것이다. 왜 그들이 돈을 쓰고 유럽의 납세자들이 그 대가를 치러야 되냐 하는 뭐 강도 높은 비판. 독일 내 사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이겁니다. 돈을 무한정 풀면은 유로존 전체가 아주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내놓은 아이디어 중 하나가 그러면 스페인이나 이태리 국채를 매입해 준 대신에 그 불태화라 그래가지고 돈이 풀린 만큼 또 돈을 빨아들이겠다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태리와 스페인은 돈을 풀고 어느 나라에서 돈을 빨아들일 것이냐는 얘기예요. 주로 독일 같은 나라들이에요. 그럼 독일 같은 나라는 그렇지 않아도 돈도 대준 데다가 또 돈까지도 긴축이 되거든요. 그럼 성장률이 떨어집니다. 독일도 만만치 않은 사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불태화를 해서 다른 나라에서 돈을 흡수한다고 하는데 다른 나라가 반발을 심할 거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 구조조정은 이태리와 스페인이 일단 이걸 국채를 팔기 위해서는 ESM의 구제금융 신청을 위해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뭐 완전히 도덕적인 아니지만 그래도 요즘 그리스를 보면은 제대로 할 수 있을지 하는 걱정이 됩니다. 이번에 그 신재정 협약에 대해서도 이제 합헌 결정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또 어떤 의미를 갖게 되죠? 이게 그 신재정 협약이 금년 초에 있었던 그 EU 정상회의에서 합의를 봐가지고 3월 초에 이제 그 출범한 건데 문제는 이것이 이제 신재정 협약이라고 하는 것이 국채가 GDP의 약 60%를 넘거나 아니면은 또 재정 적자가 GDP의 3%를 마이너스 3%를 초과하면은 EU 집행위원회가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어요. 아, 벌금을요? 그러니까 약간의 그 각국의 재정 운용에 대해서 제약을 가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지금 현재 독일의 국채가 GDP를 차지하는 비율이 84%입니다. 그럼 독일도 지금 제재를 받게 돼요. 그런 문제 때문에 이번에 그 독일 국민들이 이것도 위헌 소지가 있다 해서 그 대통령이 비준하지 말라. 국회 통과되더라. 이런 소원을 했는데 그건 뭐 비준해도 합헌적이다라고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돈을 구제금융을 주는데 요구 조건은 긴축해라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해 재정을 좀
알뜰하게 운용하는 얘기인데 재정 통합의 하나의 그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들께서도 왜 먼 나라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재정위기에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야 되는지 궁금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그렇지 않아도 주시죠. 그런 얘기하면서 저 주변에도 많이 있는데요. 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 현재 유럽에 수출하는 비중이 13% 되고요. 예. 또 우리가 현재 중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24%인데 우리 수출 중에서 24% 중국으로 가고 있는데 중국이 유럽에 수출하는 비중이 17%예요. 현재 지금 한국에 유럽에 수출하는 것이 직접적으로도 마이너스가 되고 있지만은 중국도 대유럽 수출이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전체적으로 이번에 그 지경부 장관도 금년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낸 적이 있어요. 이만큼 우리가 식물 부분에 타격이 크고요. 또 한 가지는 금융 부분에서 현재 유럽 자금이 현재 우리나라의 그 주식 시장이 약 110조 정도, 예. 그럼 채권 시장에 25조 정도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금융 시장도 출렁이게 됩니다. 따라서 실물과 금융 면에서 우리와 EU는 유로존은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유로존의 재정위기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자, 유럽 경제 위기라는 이제 외부 위기에 위기 요인에 우리 정부, 기업 어떤 방법으로 대응을 좀 해 나가야 될죠?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유로존 위기는 쉽게 해결될 수가 없다 하는 생각입니다. 최소한 뭐 5년 이상은 갈 거다 앞으로. 5년까지 보시는 죠? 최소한입니다. 이거는 예. 뭐 많은 학자들이 좀 더 길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 그까지 제가 감히 얘기할 수 없고 예.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 경제, 세계 경제가 장기 침체한다는 얘기고요. 그 장기 침체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 장기 침체를 대응 못하면 우리가 현재 3, 4% 성장하는 것이 그야말로 1, 2%대로 우리도 장기 저성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말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대응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국내에서 그야말로 수출 의존도보다는 국내에서 내수를 확장해 내수가 이게 자영업 이런 거 갖고는 안 돼요. 영시자영. 예. 그래서 그야말로 고급 그 서비스업 뭐 대학 졸업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고급 서비스 뭐 예컨대 의료라든지 혹은 관광이나 금융이나 컨설팅 이런 걸 획기적으로 지금 정부가 다 쥐고 있어요. 정부가 정말 손을 떼야 됩니다. 규제를 완화해 줘야 되거든요. 규제를 네. 완화해 주고 획기적으로 해서 내수를 좀 증대시켜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 면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럽 자금이 많이 들락거리기 때문에 예. 그걸 이제 관리를 잘해야죠. 한 가지 특히 중요한 것은 현재 유럽과 미국이 똑같이 지금 양적 완화 정책을 이미 유럽은 한다고 했고 미국도 아마 금년간에 한다고 할 겁니다. 그러되면은 우리나라에 단기 자금이 들어와서 이 원화 가치가 고평가되면은 그나마 안 되고 있는 수출 경쟁력이 더 약화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우리 재무부와 위안 관리도 좀 잘해야 되겠고요.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저기 얼마 전에요. 제가 그 매일경제신문에서 교수님 인터뷰하신 걸 봤어요. 보니까 내용이 한국 부동산 못 살리면 유럽 수직 위기 맞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타이틀을 가지고 교수님 인터뷰 내용이 실렸는데 그 부분 좀 얘기해 주시죠. 그건 이제 유럽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은 이미 벌써 이번 분기에 마이너스 0.2% 성장해가지고요. 엊그제 22가 발표한 걸 보니까 금년에 마이너스 0.4%, 내년에 마이너스 0.5%. 다시 말하면 유럽은 완전히 더블 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은 장기 침체를 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만약 이번에 부동산 가격을 잘못 관리하면은 소위 말하는 부채 디플레이션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지금 이미 생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빚은 그대로 있는데 자산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을 소비를 할 수가 없죠. 또 한 가지는 그 대출해준 은행들이 부실화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할 돈이 없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문제는 그걸 해결하느라고 재정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이 악화돼가지고요. 우리 경제가 그야말로 일본처럼 혹은 유럽처럼 장기 침체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부동산 문제를 최근에 제가 보니까 엊그제 그 박지원 장관 발표도 보니까 약간 그런 그 느낌이 부동산 하면 국민들이 혹시나 이건 부자를 위한 대책이다 싶어가지고 그렇죠, 걱정하는데 이건 부자 대책 문제 이런 정도 옛날에 뭐 인구의 5천만 명 인구 중에서 그저 한 몇백만 명 사는 강남 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경제 전체가 장기 침체에 간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대책을 시간다 생각입니다. 네, 부동산 시장 좀 잘 활성화가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오늘요, 저 오정근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모시고요. 독일 헌재 ESM의 합헌 판결이 유럽존 위기, 재정 위기를 진정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이런 시간 출연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지난밤 뉴욕 증시는 독일 헌법재판소의 유로 안정화기구 합헌 판결과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결정을 앞두고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FOMC 결과가 내일 14일 새벽에 나오는데 3차 양적 완화 전망을 두고 증권가에서는 의견이 분분한 양상입니다. 독일 헌법재판소가 유럽연합의 구제금융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분담액 보증 규모를 최대 1,900억 유로로 제한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7차 정례회의를 열고 공시 의무를 어긴 솔로몬 저축은행 등 3개사의 과징금 부과와 같은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정부가 융자 방식으로 시행하던 사업을 이자만 보전해주는 2차 보전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이 현지 시간으로 12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예바 비에나 센터에서 LTE 지원의 아이폰 5를 공개했습니다. 네, 박지은 외신캐스터가 글로벌 마감 시황 전합니다. 박지은 외신캐스터. 네, 오늘 뉴욕 증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독일 헌법재판소가 ESM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진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세한 뉴욕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입니다. 소폭 오르면서 13,333.35에 마감됐고요. 나스닥 0.32% 그리고 S&P 500 지수 0.21% 오르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유럽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들 역시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독일 헌법재판소가 ESM 승인 조치를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름세를 이끌었습니다. 유럽 증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영국만 소폭 하락했습니다. 0.18% 빠지면서 5,700선에 마감됐고요. 독일 닥스 지수 0.46% 상승했습니다. 프랑스 까크 지수도 소폭 오르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마감한 아시아 지역 주요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 역시 대체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일본 니케이 지수 1.73% 큰 폭으로 오르면서 8,959.96을 기록했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 0.28% 올랐고요. 홍콩 항생지수 역시 1.1% 급등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이번 주 빅이벤트의 종지부를 찍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결과가 내일 14일 새벽에 나옵니다. 증권가에서는 의견이 분분하죠. 3차 양적 완화 전망을 박상정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진행됐던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결과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2시 발표됩니다. 이 자리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조치들은 초저금리 기간 연장, 초과 지중금리 인하, 국채 및 모기지 담보부증권, 즉 MBS 매입,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연장 등입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미국 국채 또는 MBS를 매입하는 정책, 즉 3차 양적 완화 시행 여부입니다. 국내 증권사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시행을 예상하는 쪽은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시행 의지와 부진한 고용 지표 등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무엇보다도 버냉키 의장의 의지가 높고 최근에 여러 가지 논의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미국 경제 지표를 긍정적으로 보는 쪽의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능성이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일단 미국의 경제 지표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어떤 미국 재정 절벽 우려감이 실제로 미국 경제 그 지표의 둔화, 그다음에 소비 심리의 둔화를 가져오게 된다면 뭔가 대응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보다는 오히려 그 4분기가 그 어떤 대응 카드를 쓰는데 오히려 더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외국계 증권사들은 회의 일정이 다가오면서 3차 양적 완화 시행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엠머니 박상정입니다. 어제 독일 헌재가 유럽 안정화기구 ESM의 조건부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출범이 가시화된 ESM 유로존 안정화를 위한 구원투수가 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유럽 안정화기구 ESM에 대해 조건부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독일의 ESM 지원 한도를 1,900억 유로로 제한한다는 조건과 부담금 한도를 넘을 때에는
독일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독일 헌법과 ESM이 양립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붙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독일은 ESM에서 납입 자본금 비중이 27%로 가장 큰 만큼 이번 판결로 ESM 출범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ESM 출범에 이미 17개 나라 가운데 14개 나라가 승인했고 비중이 세 번째로 큰 이탈리아는 대통령의 제가만 남은 상태입니다. ESM이 출범하면 유럽 금융시장에 지속적인 지원을 할 수 있어 유로존 안정화에 큰 힘이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ESM이 출범이 되면 일단 아무튼 그 위기가 이제 뭐 스페인과 이탈리아로 그 전이되는 거는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체제는 갖춘다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시장 안정에는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고 뭐 그렇게 보는 거죠. 지난주 발표된 유럽중앙은행의 국채 매입 계획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중앙은행이 당장 다가올 9월 만기, 10월 만기 국채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ESM이 유럽 경제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만큼 유럽 경제의 체질 개선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엠머니 정영석입니다. 네,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7차 정례회의를 열고 공시 의무를 어긴 HI 이전구 투자자문과 코콤, 솔로몬 저축은행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소액 공모 공시 서류를 미제출한 HI 이천구 투자자문에는 1,250만 원, 주요 사항 보고서 미제출한 코콤에는 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 주요 사항 보고서에 중요 사항 기재를 누락한 솔로몬 저축은행에게는 6개월간의 증권 공모 발행 제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정부가 수조 원대의 2차 보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직접 융자하던 방식으로 시행하던 사업을 이자만 보전해주는 2차 보전 방식으로 전환해 재원을 확보하고 수혜 대상을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추가로 가용되는 재원은 경기 활성화에 활용되고 민생 안정 분야에도 투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애플이 현재 시간으로 10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예바 비에나 센터에서 아이폰 5를 공개했습니다. 아이폰 5 전작인 아이폰 4S보다 무게가 20% 이상 가벼워졌고 두께가 18% 정도 얇아졌습니다. 또 4인치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탑재됐고 LTE 통신을 지원합니다. 국내 제조사들이 애플 아이폰 5 국내 출시 전에 새로운 스마트폰을 대거 내놓을 전망입니다. 특히 대화면과 LTE 기술이 접목되는 등 소비자의 트렌드가 적극 반영될 예정인데요. 유재준 기자가 전합니다.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5인치대의 대화면과 LTE 통신을 합한 신제품 출시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애플 아이폰 5가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 공급되기 전 최신 제품을 발표해 기선 제압에 나서겠다는 전략입니다. 먼저 삼성전자는 글로벌 판매량 1,000만 대를 기록한 히트작 갤럭시 노트의 후속 제품 갤럭시 노트 2를 오는 10월 중 공개할 전망입니다. LG전자는 LG 계열사 역량을 총동원한 옵티머스 G와 옵티머스 뷰 2를 이달과 다음 달에 각각 선보일 예정입니다. 한편 펜텍은 그간 유지했던 브랜드명 스카이 대신 베가를 앞세워 이르면 9월 말 5.3인치 최신 제품을 내놓습니다. 지금까지 애플 신제품은 1차 출시국에 우리나라가 포함된 적이 없는 데다 국내 전파 인증 절차를 거쳐야 돼 시장에 출시까지는 최소 2달 이상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과거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아이폰 4S까지도 미국에서 출시된 이후에 대략 한 달 이상 걸렸으니까 이번의 경우에도 국내에는 그 이후나 돼야 소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트렌드가 적극 반영된 제품인 만큼 아이폰 5와의 경쟁은 더욱 고조될 전망입니다. 엠머니 유재준입니다. 네, 지난 새벽 미국에서 아이폰 5가 선을 보였습니다. 출시 전부터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면서 초미의 관심을 모았었죠. 특히 지금 삼성과 애플 특허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 관심은 더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오정석 교수 스튜디오에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아이폰 5가 출시가 됐네요. 사양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했는데
간단하게 이번에 아이폰 5가 가지게 될 사양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출시 전에 굉장히 많은 이제 소문도 있었고 예측들도 있었는데 이제 크게 보게 되면은 소문의 대부분이 이제 사실로 구현이 된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하드웨어 쪽을 보게 되면은 화면이 일단 4인치로 커졌고요, 속도가 빨라졌고 얇고 가벼워져서 이제 휴대성이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미의 관심사였던 이제 4세대 이동통신 LTE가 이제 탑재가 됐습니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예상대로 이제 차세대 iOS 6 버전이 이제 탑재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양 측면에서 예측이 되었던 수준의 이제 개선이 이루어졌다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모바일 결정 NFC라든가 아니면 지문 인식 보안, 무선 충전 뭐 이런 신기능들은 이제 탑재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모았던 LTE 같은 경우는 예측하고 좀 틀리게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주파수를 좀 지원할 수 있도록 출시가 됐다고 알려졌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SKT하고 KT 양쪽에서 출시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알려졌습니다. 배터리는 여전히 일체형으로 나왔나요? 네, 맞습니다. 좀 불편하던데. 네. 그리고 지금 LTE 이제 탑재를 했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 LTE 관련돼서 세계적인 어떤 표준 주파수 대역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칩을 가지고는 세계 시장에 대응하기 힘들겠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예. 이번에 탑재한 칩셋을 보게 되면 그 여러 개의 그 주파수대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칩셋을 퀄컴에서 예. 구입을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까지는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예측과 다르게 전 세계적으로 LTE를 지원을 하는 그 의지 같은 것들이 조금 엿보인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사실 뭐 시장에서 우려했던 것보다 애플이 LTE, 즉 4세대 이동통신에 관한 기술력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고. 그 부분은 조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칩셋 제조사가 이제 역량이 돼서 그것을 구매를 한 것이지 본인이 직접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다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더 들여다봐야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아이폰 5가 출시되기 전에 애플의 주가가 계속 꾸준히 오르고 있었고요. 그래서 뭐 시장의 기대가 그만큼 컸는데 아이폰 5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판도를 어떻게 바꿔 놓으리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일단 이번에 발표된 그 개선 내용들을 보게 되면 혁신이라기보다는 개선 쪽에 좀 더 방점이 찍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안드로이드 진영에 맞서는 뭐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을 할 걸로 생각이 들고 또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타 제조사들 입장에서는 벤치마킹을 하는 대상으로서도 계속해서 또 역할을 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글로벌 시장하고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좀 틀린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통사들이 이제 보조금 전쟁 대란을 갖다가 이제 진행을 했고요. 여기 이제 LTE 가입자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 아이폰 5의 현재 강력한 대항마인 LTE 그 폰이 현재 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향후에 이제 SK텔레콤하고 KT 입장에서는 LTE 가입 전에 아이폰 5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반면에 LG U+ 같은 경우는 아이폰 5를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 LTE 가입자 전쟁에서 조금 무기를 하나 잃은 그런 모양새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아이폰 4가 나온 지 지금 한 3년 된 시점에서 2년 정도인가요? 2년 정도 된 시점에서 지금 아이폰 5가 나왔는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혁신적인 기능을 담고 있는 것보다는 기존의 기능을 개선했단 말이죠. 지금 사실은 이제 뭐 애플과 삼성 사이에 소송도 진행이 되고 있고 시장에서 애플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혁신적인 이미지를 조금 잃지 않을까 하는 우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의 또 제품을 갖다가 관리를 하는 그런 측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약간 좀 시각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신제품을 내놓을 때 아주 혁신적으로 내놓고 그리고 한 번 내놓은 제품을 꾸준히 수년 동안 가져가는 이제 그런 어떤 기업의 철학 같은 것들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빠른 속도로 계속해서 혁신적인 기능을 내놓기보다는 기존에 처음 만들 때 혁신적으로 내놓고 이것을 개선 보완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혁신이 좀 부족하다. 그렇게 좀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마트폰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성숙기에 다가가고 있는데 여전히 애플이 가지고 가고 있는 그 단일 품목으로의 시장의 접근 이것이 유효하리라고 보시는지요?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전 개인적으로 다른 OS, 다른 플랫폼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는 어찌됐건 그런 형태로서 단일 제품으로 심플하게 가져가는, 제품 라인업을 심플하게 가져가는 그런 전략을 항상 고수를 해왔고, 나머지 거기서 이제 채워지지 않는 소비에 대해서는, 욕구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제조사들이 또 맡아서 또 이제 해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역할적으로 이제 분담이 조금 잘 돼서 현재까지 진행이 되어온 그런 측면들도 많이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가 단일 회사로서 스마트폰 시장을 전부 다 커버를 해준다. 이제 그런 기대는 사실은 저희가 접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까도 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삼성과 애플이 특허전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아이폰 5가 어떤 혁신적인 모습을 갖지 않으면 지금까지 시장에서 혁신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애플이 오히려 타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의 이미지를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역풍을 맞을 수도 있을 것이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미 그런 여론이 어느 정도는 형성이 된 것 같고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그런 여론이 굉장히 많지만 미국 시장에서도 그런 식의 어떤 그 의견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애플 입장에서도 소송전을 계속 끌고 가는데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것 같고요. 앞으로 그러면은 지금 애플과 삼성의 소송전에 이번에 그 아이폰 5 어떤 영향을 미치라고 보시는지? 아마도 이제 삼성전자가 LTE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새로 이제 발표된 내용을 보고 소송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삼성전자는 준비를 할 것이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애플도 인지를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협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또 하나의 그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한국에서 출시 순서에 또 관심이 높았는데 또 뒤로 밀렸어요. 그래서 국내 애플 그 아이폰 애용자들은 많이 좀 서운할 텐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본에도 또 1차, 2차 이제 출시국 명단에서는 지금 빠져 빠졌죠. 있고요. 예. 빠져 있는데 과거의 이제 전례를 보게 되면 1차, 2차에서 이제 빠져 있는 경우에도 물밑에서 빨리빨리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특히나 이제 수요가 좀 많기 때문에 그리고 LTE 시장이 크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빨리 출시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그 아이폰 시장이 세계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나요? 규모면으로요? 규모면으로 보면은 뭐 아주 상위권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5위권 아래로 이제 내려가 있을 텐데요.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LTE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그럴 때는 이제 미국 시장, 일본 시장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큽니다. 그래서 그 가입자들을 유치를 하는 것이 애플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통신사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보조금 경쟁, LTE 가입자 유치 경쟁, 그 안에서 그런 어떤 무기를 갖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맞물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출시가 조금 더 땡겨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그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삼성과 애플이 양분하고 있는데 아이폰 5 출시, 그러한 어떤 시장의 구조에 큰 변화를 만들어낼지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큰 변화를 만들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품의 개념 자체가 혁신보다는 어떤 그 개선에 이제 포커스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애플의 어떤 입지를 좀 더 공고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는 좀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형성되어 온 어떤 애플 대 안드로이드의 구도, 애플 대 삼성의 구도, 그것을 근본적으로 흔들 정도까지는 지금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네, 오늘 오정석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모시고요. 아이폰 5 출시와 함께 앞으로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어떤 판도에 대해서 한번 예측해봤습니다. 오늘 이른 시간에 출연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1부와 2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다양한 소식 가지고 여러분 만나 뵀는데요.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부터 유럽, 미국까지 정말 바쁘게 짚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느낀 것이 하나의 축으로 정말 세계 경제가 단단히 묶여 있구나 다시 한번 실감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줄이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김나래 앵커가 진행하는 출발 직후 시장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